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조선시대의 겨울밤이 있었습니다. 기와지붕이 으리으리하게 솟은 진사댁 사랑채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뒷마당은 칠흑 같은 어둠과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달리 꽁꽁 얼어붙은 우물가에는 살을 애는 추위를 견디며 홀로 남겨진 비참한 그림자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얼음장 같은 우물가에 웅크리고 앉아 빨래를 하는 여종의 이름은 복녀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미 동상에 걸려 퉁퉁 부어올랐고 얇은 무명치마는 칼바람을 막아주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빨래 방망이를 내리칠 때마다 튀어오르는 물방울이 뺨에 닿아 그대로 얼음 조각이 되어 박혔지만 복녀는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 한쪽은 어린 시절 불에 대인 흉측한 화상 자국으로 덮여 있었고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혀를 차거나 재수가 없다며 침을 뱉고 지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름 대신 부엌 귀신이라 부르며 천대했습니다. 흉한 얼굴을 남에게 보이지 말라며 낮에는 부엌 구석에 처박혀 있게 했고 모두가 잠든 밤이나 인적이 드문 새벽이 되어서야 힘든 허드렛 씨를 도맡아 하게 했습니다. 복녀는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가 거칠고 잘 나오지 않아 번거리 흉내를 내며 살아야 했기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명 한마디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녀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묵묵히 일하는 거친 손과 남들 눈을 피해 땅만 보고 걷는 굽은 등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진사댁 안방에서는 조 마님이 주최한 눈구경 잔치가 열렸습니다. 방 안은 화로의 온기로 훈훈했고 귀한 손님들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의 주인공은 단연 조마님의 외동딸인 에린 아기 씨였습니다. 그녀는 곱게 차려입은 비단옷을 뽐내며 자신이 수놓은 모랑꽃 병풍을 손님들에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색실로 수놓아진 꽃들은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생기가 없고 딱딱해 보이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최진사댁의 위세를 생각하며 입에 발린 칭찬을 쏟아내기에 바빴습니다. 조마님은 콧노래를 부르며 딸의 솜씨가 궁중의 장인 못지않다며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복녀가 꽁꽁 언 손으로 무거운 찻상을 들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갑자기 따뜻한 방 안으로 들어오자 온몸이 녹으면서 감각이 무뎌졌고 손끝이 찌릿하게 저려오며 그만 찻상의 균형을 잃고 말았습니다. 찻잔 하나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뜨거운 차가 바닥에 깔린 비단 방석과 에린 아기 씨의 치맛자락을 적셨습니다. 순식간에 방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조마님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마님은 옆에 있던 곰방대를 들어 복녀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흉측한 것이 들어와서 부정을 탔다며 귀한 자리에 재수 없는 것을 들인 내 잘못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복녀는 뜨거운 찬물에 댄 손보다 마님의 매질이 더 아팠지만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소리 없는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복녀는 쫓겨나듯 부엌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매질을 당한 어깨는 욱신거렸고 찢어진 저고리 사이로 스며드는 항이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었고 부엌 한 구석에 식어버린 찬밥 덩어리만이 그녀의 저녁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복녀의 마음속에 부는 바람보다는 덜 차가웠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꺼져가는 불씨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잠들고 세상이 고요해진 깊은 밤이 되어서야 복녀는 비로소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바닥에 굴러다니는 다 타버린
검은 숫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숯을 쥐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깊고 그윽하게 변했습니다. 복녀는 차가운 부엌 바닥을 도화지 삼아 낮에 보았던 에린 아기 씨의 화려하지만 죽어있던 모란꽃을 떠올리며 천천히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숯이 바닥을 스칠 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박한 숯선들이 모여 마치 살아서 숨쉬는 듯한 꽃잎이 피어났습니다. 비싼 비단도 화려한 색실도 없었지만 복녀가 그린 흑백의 모란꽃은 바람에 흔들리는 듯한 생동감과 그윽한 향기마저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흉측한 얼굴의 여종은 사라지고 오직 예술의 혼을 불태우는 장인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난 꽃은 차가운 부엌 바닥을 환하게 비추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최후의 진사댁의 아침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궁궐의 높은 분에게 진상할 귀한 물건들을 점검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방의 자개장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옥비녀는 그 중에서도 으뜸가는 보물이었습니다. 영롱한 비취색이 감도는 그 비녀는 장인의 혼이 담긴 물건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을 만큼 신비로운 빛을 발했습니다. 조마님은 혹여나 흠집이라도 날까 노심초사하며 비단 헝겊으로 비녀를 감싸고 또 감쌌습니다. 집안의 모든 하인이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마님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는 비명소리가 안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진상할 물품들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던 조마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단 헝겊 속에 있어야 할 옥비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방안을 샅샅이 뒤지고 장롱을 드러내 보아도 비녀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조마님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귀한 진상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최 진사댁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관아의 문책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떨던 조마님의 눈길이 문득 부엌 쪽을 향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부주의로 비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희생양을 찾아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마님은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부엌 구석에서 떨고 있는 복녀를 가리켰습니다. 집안에 상서롭지 못한 기운을 몰고 다니는 저 천한 것이 손버릇까지 나빴다며 당장 복녀의 진보다리를 뒤지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복녀는 억울함에 눈을 크게 떴지만 거친 목소리는 입안에서만 맴돌 뿐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이 달려들어 복녀의 누추한 잠자리를 헤집어 놓았습니다. 낡은 무명천과 다 떨어진 집신짝이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그때 미리 조마님의 눈짓을 받은 몸종 하나가 복녀의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옥비녀였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고 복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모함이었지만 천한 여종의 진실을 귀담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마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복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매서운 손바닥이 복녀의 흉터진 얼굴을 강타했고 그녀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님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도둑년이라며 저주를 퍼부었고 멍석마리를 해도 시원찮을 년이라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최 진사 또한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죄를 엄히 물어야 한다며 혀를 찼습니다. 결국 복녀는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입고 있던 얇은 홑겹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대문 밖으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복녀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밖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거센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복녀의 앙상한 몸을 사정없이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맨발에 닿는 눈의 냉기가 발목을 타고 올라와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듯했습니다. 복녀는 닫힌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버림받은 강아지처럼 대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복녀의 몸은 점점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손끝과 발끝이 찢어질 듯 아파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런 느낌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복녀는 살아야겠다는 본능 하나로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매정하게 자신을 내친 이 집 앞에서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보라를 뚫고 마을 뒷산으로 향하는 오솔길로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은 험난했고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날카로운 나뭇가지들이 복녀의 얼굴과 팔을 스치며 상처를 냈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점점 흐릿해지고 하얀 눈밭이 마치 따뜻한 이불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복녀는 더 이상 걸을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 덮인 소나무 아래에 쓰러지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그녀의 속눈썹 위에 내려앉았고 복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이 눈과 함께 하얗게 덮여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마을 뒤편 깊은 대나무 숲에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기이한 노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심영감이라 불렀는데 절름발이에다 항상 술에 취해 있어 미치광이 취급을 받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심노인은 평소와 달리 술병 대신 약초 망태기를 메고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겨울철에만 구할 수 있는 귀한 약초를 캐기 위해서였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지만 노인은 익숙한 듯 지팡이에 의지해 험한 산길을 거침없이 헤쳐나갔습니다. 약초를 찾아 눈밭을 헤치던 심노인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소나무 아래 하얗게 쌓인 눈무덤 사이로 희미하게 삐져나온 검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노인은 급히 다가가 눈을 파헤쳤습니다. 그곳에는 파랗게 질린 채 죽어가고 있는 복녀가 있었습니다. 심노인은 서둘러 복녀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미약하지만 아직 생명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노인은 혀를 차며 자신의 털옷을 벗어 복녀를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업고 눈보라를 뚫으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복녀의 차가운 손이 노인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노인은 문득 그 손의 감촉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거친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손가락 마디마디의 뼈대는 섬세하고 길게 뻗어 있어 마치 귀한 악기를 다루거나 붓을 잡는 선비의 손과 같았습니다. 평생 사람의 몸을 만지며 살아온 노인의 직감이 그 손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것입니다. 대나무 숲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심노인의 오두막은 작고 허름했지만 약초다리는 냄새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인은 복녀를 아랫목에 눕히고 온몸을 녹여주었습니다. 뜨거운 약물을 억지로 입안으로 흘려넣고 굳어버린 혀를 풀어주기 위해 밤새도록 침을 놓고 팔다리를 주물렀습니다. 노인의 정성 덕분인지 사흘, 밤낮을 고열에 시달리던 복녀는 마침내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과 코를 찌르는 한약 냄새에 복녀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얻어맞은 듯 욱신거려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심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투박한 사기 그릇에 담긴 미음을 내밀며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죽다 살아났으니 일단 먹으라고. 염라대왕이 아직은 네가 올 때가 아니라고 돌려보낸 모양이라고 퉁명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복녀는 노인의 말 속에 담긴 따뜻한 진심을 느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이 지나 몸을 추스른 복녀는 자신을 살려준 노인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라고는 찢어진 옷가지와 병든 몸뚱이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두막을 둘러보다가 문풍지가 찢어져 찬바람이 들어오는 문과 노인의 해진 소매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녀는 자신의 낡은 치마폭을 찢어 천조각을 만들고 헝겊에서 올을 풀어 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약초를 꿰맬 때 쓰던 굵은 바늘 하나를 빌렸습니다. 심노인이 약초를 캐러 나간 사이 복녀는 자리에 앉아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바늘을 잡자 굽어있던 등이 곧게 펴지고 주눅 들어있던 눈빛이 맑고 깊게 변했습니다. 투박한 바늘과 거친 시을이었지만 그녀의 손끝에서 움직이는 바늘은 마치 허공을 가르는 제비처럼 날렵하고 우아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통과할 때마다 단순한 실선들이 모여 생명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심노인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찢어졌던 문풍지 위에는 헝겊 조각이 덧대어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참새 한 마리가 대나무 가지에 앉아있는 모습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모양을 흉내낸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오를 듯한 생동감과 깃털 하나하나의 결이 살아 숨쉬는 듯한 정교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자수에 담긴 기품이었습니다. 심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수를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입에서 탄식 같은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혼무침. 그것은 혼을 실어 춤을 추듯 술을 놓는다는 전설 속의 기법이었습니다. 궁중의 최고 장인들조차 평생을 바쳐도 도달하기 힘들다는 그 경지를 이 시골 구석에 이름 없는 여종이 그것도 다친 손으로 해낸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복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노인의 눈에는 흙 속에 묻혀있던 보석이 비로소 그 찬란한 빛을 드러내는 순간으로 보였습니다. 이 아이의 손끝에 조선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르는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심노인은 직감했습니다. 차가웠던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대나무 숲에도 연두색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얼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최진사댁의 공기는 여전히 한겨울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한양 궁궐에서 들려온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다가오는 대비마마의 칠순잔치를 맞아 조선 팔도에서 가장 뛰어난 자수병풍을 진상하라는 어명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가문의 영광과 권세를 드높일 절호의 기회라 여긴 조마님은 욕심에 눈이 멀어 딸 에린을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마님은 에린을 방 안에 가두다시피 하고 밤낮으로 술을 놓게 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잡은 바늘이 고운 무늬를 만들어낼 리 만무했습니다. 에린의 손끝은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비단 위에는 붉은 핏방울과 엉킨 실타래만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에린은 짜증을 부리며 수틀을 집어 던지기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조마님의 고함소리가 담장을 넘어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화려한 재료는 넘쳐났으나 그 안에 담길 정성과 재주는 턱없이 부족했기에 최진사댁의 수방은 마치 죄인을 고문하는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반면 마을 뒤편 대나무 숲속 오두막은 고요한 평화 속에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심노인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간직해온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눈이 시릴 만큼 고운 빛깔의 비단실과 최고급 명주천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심노인이 과거 궁중 내의원으로 지내던 시절 당대 최고의 침선장과 교류하며 얻었던 귀한 재료들이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 귀한 것들을 복녀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복녀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실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친 삼배와 무명천에만 익숙했던 그녀의 손끝에 닿는 명주의 감촉은 마치 구름을 만지는 듯 부드러웠습니다. 심노인은 복녀에게 백조조봉도를 수놓아보라 권했습니다. 온갖 새들이 봉황을 향해 날아드는 그림으로 태평성대와 고귀함을 상징하는 아주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복녀는 잠시 주저했지만 이내 노인의 믿음 어린 눈빛을 보고 천천히 바늘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금 깊고 그윽하게 변했습니다. 복녀가 술을 놓기 시작하자 오두막 안에 공기 흐름이 바뀌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밑그림도 없이 오로지 마음속에 떠오르는 형상을 따라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붉은 실은 봉황의 꼬리가 되어 춤을 추었고 푸른 실은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호롱불이 가물거려도 복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흉측한 화상 자국은 작업에 몰두하는 열정 속에서 더 이상 흠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훈장처럼 숭고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녀가 수트를 마당에 내놓고 잠시 쉬고 있을 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나가던 나비와 벌들이 복녀가 수놓은 모랑곶 위로 날아와 앉으려다 미끄러지기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향기가 없는 비단 꽃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동감이 얼마나 뛰어난지 미물들조차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심노인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신의 경지, 즉 입신의 경지에 다다른 솜씨였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습니다. 대나무 숲에 사는 은둔 고수가 귀신 같은 솜씨로 자수를 놓는다는 이야기가 저작거리에 퍼졌습니다. 그 소문은 똥줄이 타들어가던 조 마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마님은 무릎을 쳤습니다. 그 은둔 고수의 작품을 손에 넣어 에린의 이름으로 진상한다면 가문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조 마님은 당장 하인들을 대동하고 엽전 꾸러미를 챙겨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심노인의 오두막 앞에 도착한 조 마님은 거만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꼬락서니를 보니 돈 몇 푼이면 쉽게 작품을 넘길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마님의 고함에 문이 열리고 심노인이 절뚝거리며 나왔습니다. 조 마님은 노인을 본척만척하며 다짜고짜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펼쳐져 있는 병풍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곳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천상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봉황의 깃털 하나하나가 금빛으로 빛나고 수백 마리의 새들이 마치 지저귀는 듯한 생동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마님은 홀린 듯 병풍으로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병풍 뒤에서 조용히 걸어 나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얼굴에 반을 가린 화상 자국, 거친 손, 그리고 낡은 옷차림. 조마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고귀한 작품을 만든 장인은 바로 자신이 내쫓았던 부엌대기 여종, 복녀였습니다. 순간 오두막 안에는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마님의 얼굴은 경악에서 수치심으로, 그리고 이내 끓어오르는 탐욕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양반의 재주를 흉내냈다며, 그리고 내 집에서 도망친 노비인이 저 병풍 또한 내 소유라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하인들에게 당장 병풍을 뺏고 복녀를 포박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이 우물쭈물하며 다가오자 복녀는 병풍을 등지고 몸을 떨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더 이상 예전에 주눅든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벼락 같은 호통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심 노인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노인의 굽은 등은 어느새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술 취한 노인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서슬퍼런 위험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심 노인은 품 안에서 낡았지만 기품 있는 호패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과거 임금의 총애를 받던 내의원 수장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마님과 하인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 노인은 이미 며칠 전 한양의 옛 동료에게 서신을 보내 이 놀라운 재능을 알렸던 터였습니다. 때마침 관아의 수령과 한양에서 내려온 감찰 상궁이 오두막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조마님의 행패를 목격한 그들의 표정은 엄격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심노인은 정중하게 그들을 맞이하며 이것이 바로 조정에서 찾던 진정한 보물이라며 복녀의 병풍을 가리켰습니다. 감찰 상궁의 눈길이 병풍에 닿는 순간 그녀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감찰 상궁은 떨리는 손으로 병풍의 자수를 어루만졌습니다. 궁중의 수박 나인들도 흉내낼 수 없는 고난도의 기법들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상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복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흉터 뒤에 숨겨진 맑은 눈망울과 상처투성이 손을 본 상궁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겉모습의 추함 속에 가려져 있던 보석 같은 재능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궁은 조마님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토록 귀한 인재를 어찌하여 천대하고 내치셨냐고. 그것이 양반가의 법도냐고 질책했습니다. 조마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존재가 이제는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최진사댁 하인들은 웅성거리며 복녀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조마님은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복녀는 심 노인과 눈을 마주치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억눌려왔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해방의 미소이자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낸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오두막 밖에는 봄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흔들었습니다. 사각거리는 대나무 잎이 소리가 마치 복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박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복녀의 자수 병풍 속 봉황이 금방이라도 날아올라 하늘로 치솟을 든 위풍당당해 보였습니다. 이제 복녀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난 꽃과 새들은 단순히 비단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운명을 바꾸고 세상을 놀라게 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감찰 상궁의 섰을 퍼런 일갈에 조마님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두막 안을 가득 채우던 팽팽한 긴장감이 깨지고 대신 진실을 밝히려는 엄숙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상궁은 복녀가 수놓은 병풍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습니다. 병풍 속 봉황의 눈동자에는 아주 미세하게 붉은 실로 매듭이 지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조선 최고의 자수장인이었던 구 한수공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비기인 혈루안이었습니다. 상궁은 떨리는 목소리로 심노인에게 이 아이의 정체를 물었습니다. 심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감춰왔던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10수년 전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했던 한수공의 외동딸이 바로 복녀였습니다. 당시 화재 속에서 어린 딸을 구하려던 부모는 목숨을 잃었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아이는 얼굴에 화상을 입은 채 거리를 떠돌다 최진사댁의 종으로 흘러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노인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복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렸고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운명이
사실은 고귀한 희생과 사랑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실을 전해 들은 감찰 상궁은 복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역적의 누명은 이미 벗겨졌으나 그 혈육을 찾지 못해 안타까워하던 조정의 뜻을 전하며 이제라도 그 재능을 펼쳐 가문의 명예를 되찾으라고 권했습니다. 반면 조마님과 최진사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천한 종년이라 멸시했던 아이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명문가의 여식이었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의 대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노인은 조마님의 몸종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옥비녀 사건의 전말을 추궁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둘러선 위압적인 분위기에 겁을 먹은 몸종은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조마님이 옥비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노름빚을 갚기 위해 몰래 내다 팔고는 그 죄를 복녀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몸종의 자백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최진사댁의 위선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최진사는 아내의 추악한 민낯의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양반의 채통과 명예를 목숨보다 중히 여기던 그에게 아내의 도둑질과 무고죄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조마님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 애원했으나 감찰 상궁은 냉정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인을 관하로 압송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조마님은 포졸들에게 끌려가며 비참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화려했던 최진사댁의 권세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고 마을 사람들은 인과응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며칠 후 복녀는 심노인과 함께 한양으로 향하는 감에 올랐습니다. 낡은 무명옷 대신 고운 비단옷을 입은 복녀의 모습은 더 이상 부엌대기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의 화상 자국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눈빛에 서린 기품과 당당함은 그 어떤 흉터로도 가릴 수 없었습니다. 궁궐에 도착한 복녀는 대비마마의 칠순잔치에서 자신이 수놓은 백조 조봉도를 진상했습니다. 병풍이 펼쳐지는 순간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병풍 속의 새들은 금방이라도 날아올라 춤을 칠 듯했고 봉황의 위엄은 보는 이를 압도했습니다. 대비마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풍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술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은 한수공의 솜씨가 그대로 살아 돌아온 듯하다며 조선에 다시 없을 보물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대비마마는 복녀에게 상궁의 직첩을 내리고 궁중 자수방을 이끌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여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정중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궁궐의 화려한 삶보다는 자신처럼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궁중의 높은 담벼락 안에서 비단옷을 입고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거친 세상 속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더라도 진정한 아름다움을 나누는 삶을 택한 것입니다. 대비마마는 복녀의 깊은 뜻을 가상히 여겨 큰 상을 내리고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복녀는 아버지의 누명을 벗긴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복녀는 다시 시골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녀가 돌아온 곳은 최진사댁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아니라 대나무 숲이 우거진 심노인의 작은 오두막 근처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작은 수놓는 배움터를 열었습니다. 배움터의 문은 가난하고 천한 신분의 소녀들에게 언제나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진 아이들, 다리를 절거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복녀를 찾아왔습니다. 복녀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바느질 기술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늘 끝에 마음을 담는 법,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거친 손을 잡고 말해 주었습니다. 겉모습이 남루하다고 해서 그 안의 영혼까지 가난한 것은 아니란다. 너희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꽃은
세상 그 어떤 꽃보다 향기롭단다. 아이들은 복녀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세상의 편견에 맞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녀의 배움터는 조선 팔도에서 가장 이름난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제자들이 만든 자수는 혼이 깃들어 있다 하여 부르는 게 값이었지만 그들은 결코 돈을 조차 바늘을 들지 않았습니다. 복녀의 가르침대로 그들의 자수는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슬픈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쓰였습니다. 복녀는 흉터 있는 스승님이라 불리며 모든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대나무 숲에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긴 복녀가 툇마루에 앉아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는 거동이 불편해진 심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어도 통하는 깊은 유대감이 흘렀습니다. 심노인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침술보다 자네의 바느질이 더 용하구만. 죽어가는 사람 마음도 살려내니 말이네. 복녀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마당 가득 피어난 유채꽃밭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대나무 숲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복녀는 바늘을 잠시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꽃향기와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따뜻한 햇살. 그것은 그 어떤 부귀영화와도 바꿀 수 없는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 복녀의 얼굴에 흉터는 여전했지만 주름진 눈가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시련을 견뎌내고 피워낸 내면의 향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겨울의 모진 추위를 이겨낸 매화가 가장 그윽한 향기를 내듯이 복녀의 삶 또한 고통 속에서 피어나 세상에 깊은 울림을 남기는 한 송이 꽃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복녀가 수놓은 아름다운 나비들이 찾아가 고단했던 하루를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친 길가의 들꽃 속에도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이 수놓아져 있을지 말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부디 편안하고 따뜻한 밤 되세요.